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업가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마음 맞는 대학 동기들과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처음 한두 해 자리 잡느라고 애를 참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회사도 정상 궤도에 올라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초 주변 사람들의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서 요새는 일하는 재미를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딸내미가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뜸 사업을 시작한다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요새는 딸 자식 잘 나간다고 어깨 쫙 펴고 다니세요. 저 기죽을까봐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어도 내심 혼기찬 딸 시집부터 갔으면 하셨던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요즘은 결혼 이야기도 쏙 들어갔죠. 지금이야 결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일하느라 바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믿고 처음 보는 인연과도 가족의 연을 맺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인연과 잡음 없이 잘 어우러져 지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특히 결혼을 했더라면 제게는 손이 형님들이 되었을 예비 동서들과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알고 그랬어? 좋은 대학 나온 줄 알았으면 애초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겠냐고. 그게 왜 꼭 우리 잘못인 건데? 정말 끝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네요. 제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알든 모르든 댁들이 나한테 한 짓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제 자식이라고 제대로 키울지. 나도 당신 같은 사람들 수준에 안 맞아서 못 어울리겠네요. 처음부터 감이 좋지 않았던 예비 동서들과의 만남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건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걸 알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 두 인간들은 정말이지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부터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제가 잘하면서 공부를 제법 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자란 곳은 도시와는 거리가 먼 완전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요즘도 시골에 아이들 울음소리 듣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지만 저 자랄 때도 한창 시골의 학교가 급격하게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줄어드는 판국이니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심지어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인근 읍내를 본교로 하는 시골 깡촌의 분교였어요. 당시에는 이미 전교생이 10명 남짓 한 곳이었으니 제가 자란 배경이 어떤지 이해가 좀 가시려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대 마을에 들어오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20분은 좋게 나가야 했습니다. 걸어서는 거의 1시간 거리였습니다. 부모님도 밭일 하신다고 늘 바쁘셔서 학교까지 저를 태워다 주실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스 시간을 잘 지켜 등교를 해야 했어요. 비록 작은 시골 중학교이긴 하지만 저는 3년 내내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학년에 학생 수가 100명을 겨우 넘기는 판이었으니 서울의 강남 8학군 같은 곳과 비교할 때가 아니겠으나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당신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저희 집이야 사방이 논밭인 그야말로 깡천이었으나 그래도 중학교가 위치한 곳은 읍 단위는 되었거든요. 학교 주변에 보습학원도 제법 많았습니다. 대도시만큼은 아니었어도 대한민국 교육열 높은 것은 어디 가지 않아서 저희 반 친구만 해도 학원 다니지 않은 아이가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 손에 꼽히는 아이들 중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우리 민정이는 학원도 따로 안 다니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야? 학교 공부는 학교 있을 때 주로 하고 집에서는 숙제 외에는 따로 하고 있진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 혼자서 이만큼 학업 성취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민정이가 확실히 공부머리가 있나 보다. 집에서 딱히 특별히 하는 게 없다는 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 같은 것도 경쟁률이 치열한 도시 명문학교들보다야 낮은 편이었겠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혼자서 공부를 해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차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 사람마다 각자 하나쯤은 타고난다는 재주가 저한테는 공부였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딸 가진 것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며 자기 일이며 똑부러지게 잘해내는 걸 보니 아빠는 우리 민정이한테 참 고맙다.
그럼 우리 민정이가 아빠 엄마 제일 가는 보물이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아래 크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1년 365일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된 노동이 정말이지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렇게 몸부셔서라 일하면서도 항상 좋은 결과만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태풍이라도 한번 세게 불면 된설이라도 맞으면 그 해 농작물들을 망치기 일쑤였죠. 오죽하면 풍년은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존재를 느끼기에 더없이 그만인 일이 아마 농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부모님 두 분 지친 얼굴을 보며 자라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 부모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데 공부 잘하는 게 저한테도 자랑이 아닐 수가 없었죠. 워낙 저희 부모님도 자랑거리라고는 공부 잘하는 자식놈 하나뿐이셨을 테니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신 탓에 제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제가 공부 잘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치고는 젊으신 축에 속하셨으니 소녀 같은 아이가 인근 읍내에서도 가장 공부 잘한다는 게 동네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 저 집 귀뜩하다며 옥수수며 고구마며 간식도 잔뜩 얻어먹고 동네 어르신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어른들 사랑은 잔뜩 받고 자랐지만 안타깝게도 또래 친구들한테는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 중에서 쟤는 학원 한 번 안 보내줬는데도 전교 1등 하는데 너는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도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며 타박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아이랑 비교당하는 건데 그 애들도 상처가 많았겠죠. 결국 그 원망의 화살이 제게 돌아오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았습니다. 쟤 학원 안 다닌다고 하면서 뒤로는 과외라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학원도 안 다니고 성적이 저렇게 잘 나오겠어. 그러니까 너 평소에 공부 어떻게 하냐고 해도 학교에서 수업 받는 거 말고 별로 하는 거 없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우리는 뭐 학교 수업 안 듣나? 지만 따로 좋은 거 하면서 자기는 노력 안 해도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제가 그다지 사교적인 성격은 아닙니다만 어릴 때는 정말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친구도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저와 비슷하게 조용한 친구 몇몇이 전부였기에 저에 대해 오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공부 좀 한다고 다른 애들 무시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친구 만드는 데 위축이 되어 더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과만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가 되자 제 주변 어른들이 저보다 더 부산해졌습니다.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학교에 호출될 일이 거의 없으셨던 저희 부모님도 학부모 연담을 빙자하여 자주 학교로 불려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많이 부담스러우실 줄은 알지만 앞으로 민정이 장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민정이는 조금만 주변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아이예요. 조금만 더 무리하시더라도 서울로 보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도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은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뭔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부모님과는 인근 소도시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이미 상의를 끝낸 상태였어요. 당시 그 지역이 아직 고교 평준화가 적용된 지역이 아니어서 공립학교임에도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근처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거의 다 그 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저는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희 집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도 부모님께서 큰 결심을 하신 거였어요. 차로 저희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서 무조건 성적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솔직히 제 성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별하는 학교이다 보니 기숙사도 상위 학생들에게 제한하고 받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비록 1시간 거리라곤 하나 어린 딸 자식 타지로 유학 보낼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서울의 명문학교에 저를 보내자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에 들어간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본인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도 어린 나이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제가 더 욕심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당시에 겨우 16 어린 나이였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진학하겠다고 한 학교도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 터였습니다. 주변에 그곳과 비슷한 환경의 학교가 있었더라면 고민도 해보지 않고 집에서 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통학을 할 때도 몇몇 우악스러운 친구들 때문에 기가 죽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근 도시도 아니고 서울이라뇨. 중학교 2학년 때 다녀온 수학여행을 제외하고 서울은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KTX 타면 2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당시로는 저한테 꼭 아느니 아무도 없는 타국에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 안 가도 괜찮아. 나 근처 학교 가도 잘할 수 있어. 너야 어딜 가더라도 잘하겠지. 이런 잘난 자식 낳아놨으면서 부모가 돼서 뒷바라지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당신들 탓을 하시는 것도 보기 싫었어요. 남들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전 제가 나고 자란 시골 마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서 행복한데 남들이 왜 더 야단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 소중한 부모님을 자식 뒷바라지 하나 제대로 못하는 못난 부모 취급하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이 조금만 더 밀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민정아, 이제 됐다. 우리 학교 출신 선배님 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학생 후원해주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 네 사정 들으시고는 네가 대학 갈 때까지 교육비랑 생활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담임 선생님 말씀에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감사 인사를 거듭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꼼짝없이 머나먼 타지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운 마음에 눈물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제가 괜찮다는데 굳이 저를 보내시기로 한 부모님께도 어린 마음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민정아, 지금이야 네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우리 딸도 곧 알게 될 거야. 어딜 가서도 우리 딸이 잘할 거라는 건 믿을 의심치 않으니 엄마 아빠는 걱정 없이 웃는 얼굴로 너 보낼 거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특목고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던 건지 깨닫게 되었어요. 시골 학교에서 공부 꽤나 했다는 건 거기서는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 중 중학교에서 전교 1등 안 해본 애들이 더 드물었습니다. 저처럼 시골 깡촌에서 유학 온 애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처음 상경했을 때 제가 지내던 곳 풍경과는 달리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의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듣자니 그때보다도 더 눈앞이 도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 나가서 영어 배우고 들어왔어.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 보낼 거라고 하셨거든.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우리 반 애들 중에 어학연수 한 번 안 다녀온 애들 없을걸? 제가 어디서 듣지도 못한 시골 마을에서 올라왔다는 걸 알자 호기심을 갖고 다가온 친구 하나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지 3학년 선배들 반은 아예 국내 대학에 진학할 국내반과 해외 입시를 준비하는 해외반으로 나눠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선 밥 먹듯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머물던 곳이 얼마나 좁은 사이였는지 실감이 확 났어요. 당연히 공부해야 할 양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성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공부에 목숨을 건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숙제할 때 빼고는 들로 밭으로 뛰어다니며 자랐고요. 간간히 부모님 농사일 도와가며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그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공부에 혈안이 된 만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 모두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스스로 그러지 않으려고 한들 과목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이렇게 공부에 미쳐 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했으니 처음 한 달간은 밤마다 기숙사 방 침대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죠. 그런 생활조차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그렇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일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처음 치른 시험 등수에 충격을 받아 그날은 아무것도 삼키질 못했어요. 그런 등수는 생전 생각조차 못 해봤습니다. 간신히 중위권에 머무른 등수를 보며 비로소 제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기 보낸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수모를 겪었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그 전까지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다른 친구들 하는 걸 따라했다면 이제는 이 학교에서 반드시 꼭대기에 올라가리라는 다부진 마음을 먹고 진심을 다해 공부에 임했어요. 그 결과 저는 2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저희 반 1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마음 먹는다고 다 성적 나으면 우리 학교 애들 죄다 하버드 갈게?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 시골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나 했는데 한민정, 너 이런 면이 있었구나? 공부가 사람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인 학교이다 보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던 아이들조차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주변 친구들이 해외 명문학교 진학이 유력한 아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저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게 마냥 좋았었는데 사회에 나오고 나니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그 애들이 죄다 제 인맥이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까지 고려하신 거구나 싶네요. 성적은 오르고 올라 3학년에 올라가니 제 성적은 해외반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학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으나 그래도 저도 이 학교 들어와서 보고 들은 게 적지 않았어요. 워낙 명문학교 진학률이 높다 보니 유학을 후원해 주시는 분과 연결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왕 큰 물로 나온 김에 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비리그 진학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무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경사라니? 우리 학교 출신 중에 하버드로 들어가는 학생이 나올 줄이야. 정말 장하다 민정아. 내 새끼 혼자서 그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우리 민정이 기특하다 기특해. 유학이 확정되고 금유한양한 고향에서 제 고등학교 진학을 도와주신 중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저를 과거 급제라도 한 듯 열렬히 맞아주셨습니다. 어린 딸 타지로 보내고 노심초사하셨을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쏟으셨어요.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정말 호강시켜줄게. 다시는 힘든 일 안 하시게 내가 다 해드릴 거야. 머리도 좋은데 심성까지 고운 것 보게. 민정이 네가 우리 동네 자랑이다. 3년 노력의 결과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결과로 돌려받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미국 유학 생활도 성실하게 했어요. 비록 대학생이라고 낭만을 즐길 여유라고는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치여야 했지만 그 덕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망한 인재들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제 인생의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제가 쌓아 올린 것들로 인해 제 자존감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대학 때도 너무 바빠서 제대로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는데 귀국하니 선자리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스펙도 국내에서 손에 꼽힐 정도이니 상대의 조건도 썩 훌륭했으나 왠지 그런 식의 만남이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그즈음 제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사람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사 직원이었던 그 사람 직장도 꽤 훌륭한 평가를 받는 곳이었어요. 학벌도 국내 명문대로 졸업했고요. 에이 그래봤자 너한테 될 건 아니지. 객관적으로 보자면 동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애초에 학벌 따져가며 연애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저 대화 수준이 맞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남편의 매너 있는 태도와 준수한 용모도 마음에 쏙 들었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엄마 아빠 거처부터 옮겨드려서 그래도 전에 살던 시골에서 조금 근교의 읍내에서 지내고 계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학생이었다고는 하지만 학교 이름값이 있어 그런지 학생 시절 인턴십 했던 곳에서 꽤 많은 금액을 적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이 드셔서 너무 무리 가는 밭일을 그만두시게 하고 그 근처에 작은 가게를 내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잘난 딸내미 덕에 엄마 아빠가 호강한다. 고맙다 우리 딸.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톡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 딸이 최고라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예비 남편 집안은 그 사람 날 때부터 유복하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두 분 중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전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삼형제 중 막내인 예비 남편은 그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부모님 밑에서 크게 사고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부모 속 썩일 줄 모르는 말 잘 듣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자라온 환경이 차이 나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아가씨가 머리가 좋아 좋은 직장까지 다닌다고 하고 우리 애랑 말도 잘 통한다고 하니 그건 참 좋네요. 결혼해서도 이 근처에서 지낼 테니 지금이랑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것도 마음에 들고요. 첫 인사드린 자리에서 묘하게 신경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이후로는 제게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 자리라는 게 며느리 마음에 쏙 들기가 더 어렵다고 하던데 이만하면 불평할 정도는 아니겠지 싶기도 했고요. 저보다는 막상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수심이 깊은 얼굴을 하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내미야 세상 어딜 내놔도 꿀릴 것 없는 잘난 자식인데 정작 아빠가 이렇게 시골 사람 뒤 줄줄 나는 촌부라서 우리 딸한테 도움은커녕 괜히 책 잡힐까 걱정이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디가 어때서. 너야 효자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뭐 내세울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자식 잘난 거 하나 자랑 삼아 살아온 사람들인데 장서방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사업도 크게 하시고 사부인 되실 분은 교수시라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디 성에 차겠어? 네가 워낙 잘났으니 받아주셨겠지. 자꾸 속상한 소리 할 거야? 그렇게 따지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난 딸 키워낸 대단한 사람들인데 꿀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두었지만 항상 딸 자식 앞길에 당신들께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시니 상견례를 앞두고 위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우리 부모님 기죽이는 말 한마디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결혼을 엎으면 엎었지 평생 딸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사신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일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남자야 새로 만나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은 저한테 유일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간에 그런 문제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지도층답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저희 부모님을 정중히 대해주시는 예비 시부모님 모습에 저 역시 만족스러웠고요. 오히려 제 신경을 거스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정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사돈 사부인.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화기애애하게 첫인사를 주고받는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과 달리 저희 부모님 행색을 한번 쓱 훑더니 예비 동서 둘이서 지들끼리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순간이긴 했지만 둘째 동서라는 여자가 키득거리는 꼴도 분명히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농사일을 관두셨지만 거의 일평생 농사를 지으셨다 보니 보통 사람보다 피부가 좀 많이 타셨어요. 딸 자식 사돈될 분들한테 시골 촌뜨기로 보이면 안 된다고 평생 옷에 돈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이 좋은 옷도 입으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까지 닥달해서 며칠 피부 관리까지 빡세게 받으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더라도 평생을 안고 사신 노동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겠죠. 두 분 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처럼 보이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예비동서 될 사람 상견례 나온 자리에서 저들끼리 저렇게 예의를 밥 말아먹은 듯 쪼갤 일입니까? 이 자리는 예비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동서들과 제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다들 일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 전에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해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 둘의 첫인상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내 부모 업신여기는 티를 저리 내는 인간들을 무슨 수로 좋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나중에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분한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정작 예비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좋은 분위기 속에 얘기를 잘 나누셨으나 그 마음은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다들 돌아가고 예비 남편과 둘만 남자 저는 계속 참았던 화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형수라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례할 판에 나랑 우리 부모님 처음 보면서 사람을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쑥덕거려? 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형수님들이? 설마 자기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지금 누굴 바보로 봐? 그럼 가만히 있는데 허공 보고 비웃기라도 했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일단 자기 형수들부터 감싸는 예비 남편의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전에 없이 화를 내며 날뛰는 제 모습에 실수했다 싶었는지 뒤늦게 예비 남편이 이 사태를 수습해보겠다고 용을 썼습니다. 우리 형수님들이 두 분 다 평생 도시에서만 자라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뵐 기회가 없어서 그랬나 봐. 자기가 기분 많이 나빴겠다. 무슨 외국인 처음 보는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는 사람 앞에 두고 도대체 무슨 그따위 태도가 있어?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님 함부로 대하는 건 그 누가 와도 못 참아줘. 기석 씨도 예외도 아니고 그 형수라는 여자들은 더더욱 아니야. 그럼.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고 단단히 주의 드릴게. 화 풀어 자기야. 난 분명히 말했어. 2번은 없어. 정말 한 번만 더 그렇게 싹수 없이 굴었다간 이 결혼 당장에 엎을 생각이었습니다. 노기를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며 제가 결혼 간두자고 하기라도 할까봐 예비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납작 기었어요. 정말 제 형수들아 하는 꼴 못 보고 저러는 건지 보고도 일 크게 만들기 싫어 모른 척하는 건진 몰라도 예비 남편까지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안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신 김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싶어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거든요. 상견례 감상이 나쁘지 않으셨는지 두 분 다 표정이 좋으신데 괜히 저 때문에 겪지 않으셔도 될 일을 겪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웠습니다. 사돈 내외도 그렇지만 정서방 형제들도 그렇고 형수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쩜 다들 그렇게 귀티가 나고 사람들이 세련되던지 우리 딸이 그런 집에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도 저리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빛났을 텐데. 하긴 우리 딸은 지금도 빛나지만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인간들 속도 그렇게 귀티나는 인간들이었으면 좋으련만 시작부터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그걸 숨기지도 못하고 차별하는 꼴을 딱 걸린 판에 그 둘을 좋아하게 되는 일은 요연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작은 부분에서 인성이 보이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둘과 가깝게 지낼 생각은 애초부터 싹 사라졌고 그저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거리두는 사이로 지내야겠다고 속으로 마음 정리를 마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말 맞다나 예비 남편이나 저나 서울에 살면서 일하고 있고 예비 시댁 식구들 전부 서울에서 거주하다 보니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쪽 식구들 얼굴 볼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곧 동서지간이 될 텐데 얼굴이나 익혀둬야 하지 않겠냐며 예비 동서들이 저를 불러내는 일도 있었어요. 워낙 좋게 감정이 시작된 게 아니니 가급적이면 그 둘만 만나는 일은 피하고 싶었으나 좋든 싫든 곧 가족으로 엮이게 될 텐데 마냥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듣자 하니 저번 상견례 때 동서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마 우리가 사돈 되실 분들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혹시나 맘 상한 거 있었으면 풀어 동서. 오해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꼴에 콧방귀라도 끼고 싶었으나 한 번은 참아주기로 했어요. 네, 설마 그렇게 경우 없는 짓을 하실 리가 있겠어요. 뭘 모르는 어린애도 안 할 짓인데요. 제 말에 동시에 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만 뭐 제 알바인가요.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둘째 동서가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도시 생활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동서지간 좋다는 게 뭐겠어. 상경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 저도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도시 생활 적응이니 뭐니 아무래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 좀 죽일 심산이었나 본데 제가 미국 가서 대학 생활까지 한 사람인데 듣고 있으니 실수밖에 안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저것들은 둘 다 바보인가 싶었어요. 이런 걸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둘 다 국내에서 대학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저렇게 대도하는 척을 하려고 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결혼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뒤늦게 우리 집 식구 되면서 막내 동서로 들어오게 될 동서가 걱정이 많을 거 알아. 우리도 손이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테니까 동서도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제가 기싸움에서 져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 서열로라도 찍어 눌러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본을 보이긴 애초부터 바닥 다 보인 마당에 뭐 가르칠 게 있다고요. 거기에 예 그러십시오 해줄 생각은 눈콧만큼도 없었기에 일부러 말을 돌렸습니다. 두 분은 원래부터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가 같은 학교 동문이거든. 내가 이화여대 주회 선배고 우리 둘째 동서가 내 후배야. 굳이 묻지도 않은 출신 학교를 밝히는 두 사람 얼굴에 자부심이 줄줄 흘러넘쳤습니다.
제 동문 중에 자랑하기를 특히 좋아하던 사람들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표정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화여대 참 좋은 학교죠.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 여대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벌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제 앞에서 저렇게 물색 없이 잘난 척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좀 의아했습니다. 이대 나왔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대에 나온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하버드 나온 제 앞에서 굳이 학벌로 자랑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두 사람 앞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당연히 예비 남편이 식구들에게 이미 말했겠거니 생각했지 제 입으로 어느 학교를 나왔느니 떠들어댄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기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제가 하버드대 나왔어요. 뜬금없이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비 남편을 만나고는 내내 의문이었던 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기석씨, 혹시 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집에 얘기 안 했어? 어? 당황해서 되묻는 꼴이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좀 황당해진 기분으로 다시 물었어요. 아니 왜? 보통 집에서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고 하면 집안 환경이 어떻느냐, 학교가 어딜 나왔느냐 그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곧장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꼴이 의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 예비 시부모님 인사드렸을 때나 상견례 때나 마음 한구석에 찝찝했던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뭐야? 뭐 때문에 내 학벌까지 숨기고 내가 당신 형수들한테 시골 촌뜨기 취급이나 받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제가 참아도 너무 많이 참아줬죠. 자꾸 사람 의심을 들쑤시게 행동하는 예비 남편을 추궁하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인 데가 있으셔서 며느리가 자기 아들보다 학벌이 너무 좋아도 남자 쪽이 기죽는 거라고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그냥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고만 했어. 뭐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나요? 남들은 내세우지 못해 안달인 제 학벌인데 여자가 학벌 더 좋으면 남자 기죽인다는 소리도 웃기지만 그걸 또 저렇게 대응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온 게 자기네 집에서 책 잡힐 일이야? 나 학벌 좋다고 좋은 데서 얼마나 선짜리 많이 들어왔는 줄 알아? 이런 황당한 취급도 듣도 보도 못했어.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걸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요즘 같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평생 속이기라도 할 작정이었어? 당신 지금 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야. 나까지 바보 만든 거라고. 미안해. 결혼 전에 괜히 자기 속 시끄러워질 일 만들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조만간 책임지고 제대로 얘기할 테니까 제발 화내지 마, 자기야. 내 속은 지금 네가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짓을... 그럼 자기 형수들이 나랑 우리 부모님 그렇게 깔본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였니? 이화여대에는 기댈 것도 아닌 서울 변두리 대학이나 나온 줄 알아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꼴을 보니 결과가 뻔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람 참 똑부러지고 괜찮아 보였는데 이래서 사람은 곁에서 함께 큰일 겪어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나 기석씨 만나고 진짜 이렇게 실망스러운 적이 없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민정씨, 내가 정말로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내가 민정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평소보다 경솔하게 굴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관계 제대로 잡을 테니까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어? 생각 같으면 결혼이고 뭐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으나 이 와중에도 착실히 결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집에 딸 시집 보낸다고 요즘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한 부모님을 떠올리니 막막하더라고요. 한심스럽긴 했지만 아직 예비 남편에 대한 마음도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였고요. 결국 그 어이없는 일을 한 번은 봐주기로 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자려고 들어누웠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첫째 동서였어요. 친한 사이였어도 별일 없으면 이 늦은 시간에 전화는 실례인데 피차 서로 감정 좋을 것도 없는 사이에 이 시간에 전화라니. 역시 문제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문제인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야, 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야겠어? 내가 우리 집 식구도 아닌 너 때문에 도련님한테 입 조심하라는 소리까지 들어야겠냐고! 대뜸 전화에서는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이게 어디 순진한 척을 하고 있어. 네가 시골 깡촌에서 자란 촌년이라 촌년 취급한 거 가지고 도련님 닥달해서 어디 손이 동서들 말을 조심하라고 건방을 떨고 있어? 그런 취급 받기 싫으면 너도 대도시에서 크지 그랬니? 원망을 하려면 네 부모님을 원망하던가. 가난한 깡촌에서 커서 제대로 못 배웠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어디 주제에 어울리지도 못할 신랑감 만나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길. 너 우리 도련님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애초에 어울릴 깜냥도 아니야. 알기나 해? 이 여자가 진짜 듣자 하니까 말이면 단줄하나. 제 도련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 화풀이를 나한테 다 해? 니까짓 게 뭐라고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런 소리 듣고도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은 식구 될 것 같아? 기서씨랑 네 시부모한테 연락해서 니년 때문에 우리 결혼 엎어지게 생겼다고 말할 테니까 어디 그때도 네가 이렇게 당당한가 보자. 그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이까지 결혼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이었어요.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예비 남편이라는 놈한테도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진짜 제가 시골 출신의 서울 변두리 대학 출신이었다고 한들 첫째 동서라는 여자의 저런 몰상식한 행동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의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미친 큰형수라는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무슨 막말을 퍼부었는 줄 아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너는 잠이나 퍼자고 있어?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정씨! 그러고 정말로 며칠간 그 사람 연락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났다고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다니. 내가 남자에 환정한 것도 아니고 저놈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수모를 견뎌야 합니까? 나 이 꼴 당하게 했으면 니놈도 마음고생 좀 해보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낸 예비 남편은 꼴이 꼭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저랑 결혼할 생각에 만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버림받게 생겼으니 마음고생을 적지 않게 한 모양이었어요. 그 꼴을 보니 또 마냥 가슴이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민정씨, 제발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어. 형수님도 감히 당신한테 그런 얘기한 거 가만 안 두고 확 뒤집어 엎었어. 우리 형수들 형들한테 꼼짝도 못해. 내가 형수들 때문에 결혼 엎어지게 생겼다고 형들도 화가 나서 한 소리들 해서 지금 형수들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형수들 절제 당신 함부로 못하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너 그 한 번만 소리가 벌써 몇 번째인 줄 아니? 내가 처음부터 그냥 확 끊어냈어야 하는 건데. 민정씨 제발 이번엔 진짜야. 형수들이 민정씨한테 사과도 하겠대. 그 인간들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다들 꼴도 보기 싫어. 아니야. 안 그러면 자기들도 형들한테 이혼당할 판인데 이제 절대 그렇게 못 가본다니까? 솔직히 예비 남편 말이 더 이상 믿음직스럽게 들리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 두 인간들 기가 팍 죽어서 저한테 머리 조아리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느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 것을 생각하니 좀 고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받아두고 두 형님 내외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제 안사람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재수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상처가 되셨겠어요. 제가 대신해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아주버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나요? 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눈들이 두 예비 동서에게 꽂혔습니다. 자기 남편들한테는 꼼짝도 못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던지 어지간힘도 아주버님들 눈치를 보는 예비 동서들 꼴이 우스웠습니다. 두 사람이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입을 떼었습니다. 그날은 말이 좀 심했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는데 내가 좀 흥분했어.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화여대에서는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치나 봐요.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 줄 생각이 없던 제게 턱도 없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습니다. 자기 딴에는 저보다 못한 인간에게 제 자존심 뭉개가면서 사과했는데 제 반응이 날카롭자 첫째 동서도 그만 제 성질머리를 이기지 못하고 버럭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굽히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건방을 떨어 이 촌년이. 형수님 진짜 미쳤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이야? 아니 다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연히 이 집 식구고 저 사람은 아직 남인데 그리고 우리 학벌에 비해 저 사람 조건이 처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입 다물어. 내 학벌이 뭐가 그렇게 모자라는데? 대학은 니들만 나온 줄 알아?
대학이라고 다 같은 대학인 줄 아나. 어디 듣도 보다 못한 전문대로도 나온 모양인데 그걸로 지금 어디다 갖다 비비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제 졸업장 사본을 그 막대 먹은 여자 면상에 철썩 집어던졌습니다. 찰지게 그 여자 얼굴에 갖다 붙은 제 졸업장이 핑그르르 보기 좋은 원을 그리며 테이블 정중앙에 떨어졌죠. 미국 대학 출신이니 당연히 영문으로 적힌 제 졸업장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진 두 여자 꼴을 보고 있자니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잘난 이화여대식이나 나와서 영문 졸업장 하나 해석 못하겠니? 니들이 그렇게 무시한 내 대학 졸업장이란다. 하버드? 역시 명문대 출신인 두 예비 아주버님들이 먼저 제 졸업장을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두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기 싫은 현실이었겠어요. 단박에 현실을 부정하려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어딘지 출신 학교 이름도 못 꺼낼 정도로 후진 학교 나온 거 아니었어? 갑자기 하버드는 무슨 하버드야? 어디서 꼴에 졸업장 위조라도 했나 본데 너 그거 범죄야. 야, 네가 말해봐. 저게 위조라는데. 싸늘하게 예비 남편을 돌아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낯빛이 새파랗게 질린 예비 남편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이 사람 하버드 출신 맞아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학벌로는 대적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민정 씨한테 들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형수님들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내 결혼 파트너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사실 확인을 해주는 예비 남편 말에 그 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이미 저는 파혼할 결심을 굳혔죠. 니들같이 천박한 것들이랑 어울릴 생각 나도 없어. 니들 말대로면 어디 수준 안 맞아서 니까지 것들이랑 내가 어울릴 수 있겠니? 단, 파혼은 다 니들 폐악 때문이니 그 대가는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애초에 우리가 알았으면 왜 이런 짓을 했겠어? 왜 파혼이 우리 탓인데?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같은 학교 동문이니 해가며 서로 어와둥둥한 게 거짓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는 꼴이 제법 볼만했습니다. 제 아내들 추한 민낯을 그대로 목도한 예비 아주버님들 얼굴이 황망하기 그지없었죠. 더 볼 것도 없다 싶어 몸을 돌리는 제 앞에 예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씨,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시는 저 인간들 민정씨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할게. 제발 파혼만은. 나, 이 모질이 새끼야. 너 그 말 지겹지도 않니? 네 형수들 말 맞다나 서로 수준 안 맞아서 이 결혼은 못하겠다. 너 같은 놈한테 언감생심 나 같은 여자가 말이나 되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내가 보상금 청구하면 그거나 깔끔하게 보낼 준비해. 그렇게 그 징글징글한 것들과는 영영 엮일 일 없이 모든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짐이 보일 때 진짜 끊어냈어야 하는 건데 지저분하게 길게도 끌었네요. 저희 파혼에 대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는 장문의 문자로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그분들께 모조리 전달했기에 그 집구석이 또다시 난리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가장 귀해하던 막내 아들 결혼을 엎어지게 만든 게 모자란 며느리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잡돌이를 어지간히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들 못지않게 시부모님들 눈치도 많이 봤던지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산다네요. 신혼집도 시댁 도움을 받은 모양인지 너 같은 것들한테 내 귀한 재산 못 준다며 펄펄 뛰시는 시부모님한테 아들목 제외한 본인 목까지 갚고 있다는 말은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예비 남편이 저것들이 내 팔자 망쳐놨다며 악다구니를 써서 시댁에는 발도 못 들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발 자기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며 전 예비 남편이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예요. 그러게 감히 누굴 무시합니까? 다른 사람 괄시해놓고 저들이라고는 괜찮을 줄 알았나 보죠. 그것들은 제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라도 큰 코 다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파혼에 대한 소문이 아주 웃기게 나서 전 예비 남편 또한 뒤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네 집구석 때문에 파혼하는 마당에 결혼 준비하느라 깨진 돈 제대로 안 보내면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주겠다는 제 반협박에 위로금도 심심치 않게 뜯어냈습니다. 협력 사기는 해도 저희 회사가 갑이고 제가 관리직급이다 보니 저쪽 회사도 알아서 기더라고요. 저는 그놈을 업무적으로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하버드 동문들과 창업한 회사가 크게 성공을 거두어 파혼한 아픔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 그렇게 코 깨어 결혼하지 않은 게 천운이다 싶습니다. 결혼이 뭐 대수인가요? 제 인생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제일이죠.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황당하지만 늦게나마 발 빼고 잘 살고 있으니 제 걱정은 마시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부터 제가 사연에 빠지다를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열혈 팬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차별을 엄청나게 받고 큰 사람입니다. 딸이라고 장녀라고 모든 책임감을 다 져야 했으며 차별을 당연시해야만 했어요. 저는 동생만 둘인데요. 남동생은 남자랍시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 대들보였습니다. 시집 온 뒤로 마음고생하며 친정엄마가 지내고 계셨을 때 딸인 제가 태어나서 더욱 속상해 하셨었고 그걸 만회시켜준 존재가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참 억울하게도 외모가 친탁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면 차라리 나은데 친할머니하고 정말 비슷한 인상이에요. 친정엄마께서는 그렇기에 더더욱 저에게 정이 안 간다고 하셨죠. 너는 암만 내 배로 직접 낳았어도 나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얼굴을 닮아서 그런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 하여간 표정도 음침해가지고 애가 애답지도 않고 보는 사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든다니깐. 어린 딸에게 친정엄마가 하셨던 말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서럽네요. 저는 타고난 성정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하도 차별을 받고 구박을 받으니까 집에서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졌죠. 이런 저와는 다르게 막내인 여동생은 원체 애교가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외탁을 한 편이었어요. 여동생은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했는데 당시 집이 너무 가난했던 탓에 제대로 못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어요. 남동생은 귀한 손가락, 여동생은 아픈 손가락, 그리고 저는 그냥 손에 달려있는 손가락이었죠. 제가 성장기 때 항상 친정엄마께 들었던 소리가 동생들에게 양보해야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늘 양보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양보하란 것인가. 친정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는데 온갖 집안일이며 동생들 챙기는 것까지 제가 전담하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일자리가 불규칙적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며칠 이상 일을 안 나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에도 온갖 잡일을 저희 몫이었습니다. 밥도 설거지도 빨래도 각종 집안 청소도 동생들 숙제 봐주는 것도 철저히 저희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저에게 동생들은 습관적으로 칭얼거리면서 대들었어요. 여동생은 그나마 제 눈치를 보는 신용이라도 했었죠. 남동생은 머리가 서서히 크면서 치사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한테 일러서 누나 혼내주라고 한다. 누나 혼나고 싶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얄미운 모습이었네요. 슬펐던 건 남동생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남동생의 편을 들리라는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아직 어렸던 때였기에 어느 날은 저도 울컥해서 남동생에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를테면 일로 보라면서 남동생의 얄미운 머리통에 꿀밤을 세게 먹였었죠.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상황을 알게 되신 친정엄마께 저는 냄비로 맞았습니다. 냄비로 맞다가 국자로도 맞다가 쟁반으로도 맞았었네요. 엄마,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저만 때리시냐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땠는지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들어보시지도 않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 의견도 아니에요? 넌 입이 있어도 없는 거야. 의견 같은 소리 좋아하네. 확 그냥 쟁반으로 쳐 주둥이를 터뜨려 버릴까 보다. 맞은 것보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게 더 아팠어요. 몸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남동생과 상대를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제 동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학교나 열심히 다니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저 나름의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나누시는 대화를 엿들어 버렸어요. 집이 좁아서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좋은 대학 갈 애도 아니니까 아예 대학 보낼 생각을 말고 얼른 돈 버는데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코피 터지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원도 못 다니는 형편인데 어주짬게 공부하는 것으로는 절대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 그제야 섰던 것이었죠. 친정 아버지도 역시 엄마와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늘 저에게 네가 첫째니까 묵묵해야지, 모범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들 사이에서 첫째가 아니신 분들이었어요. 당신들이 모르시는 책임감을 왜 저에게만 강요하셨던 건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제가 죽도록 공부해서 꽤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턱걸이로 합격을 해내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했을 때도 저는 황당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친정아버지는 난감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네가 지금 인문계를 가서 공부 노름 해보겠다고 이럴 때냐? 대학 욕심이 있나 본데 어설프게 굴 거라면 일찌감치 접어라. 접고 그냥 돈이나 빨리 버는 길만 생각해. 왜요? 아버지하고 엄마 두 분 다 대학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대학을 나와야죠. 그런 얘기는 왜 해? 공부는 네가 안 해도 우리 집안 대들보가 할 거다. 우리 아들내만 믿고 있어. 우리 집안 대들보? 우리 아들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호칭을 써주신 적이 없었건만 입맛이 쓸쓸했습니다. 그놈의 우리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 귀에 인이 박혀갔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형편에도 알아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마땅한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친정엄마는 갈수록 초조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에게 눌려서 성적을 다 망칠 것이라 전망하시고는 저를 비웃으셨지만 끈기를 잃지 않은 제가 점차 성적을 잘 내기 시작하자 반응이 달라지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부터는 아예 작정하시고 악담을 하셨었네요. 너는 네 동생들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난 거야. 없는 형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돈 벌어서 네 동생들이나 좀 지원해줘라. 대기업 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 좀 좋니? 네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아들 공부 좀 편안한 환경에서 지켜보자. 너는 그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야. 지금 굳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쓸데없이 굴 필요가 없어. 여자는 어차피 출가 외인인데 네가 결혼 전에 가족한테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또 장녀로 선신할 수가 있겠니? 집안일 잘하고 동생들 잘 돌봤다고 하면 점수 잘 따서 괜찮은 곳에서 너를 며느리로 맞아줄 수도 있겠지. 이런 쉬운 길 두고 왜 멀리 돌아가? 그쯤 되니까 저는 친정엄마를 상대하는 것이 제 손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오로지 시집 가는 것만이 종착지인가요? 라는 질문을 속으로만 감췄습니다. 겉으로는 대충 고개만 끄덕거려 드렸죠. 저의 건조한 반응에 친정엄마는 분통을 터뜨리셨고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헌신적인 장녀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한 적 없었고 결혼 잘하는 게 목표라는 말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저를 멋대로 재단하고 인생을 설계하시는 건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네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랬건만 집에서는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니까 대학 갈 돈은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기가 막혀 하셨죠. 이런 상황이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 대학부터 보내주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면서 착잡해 하셨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 주셔서 저는 간신히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어요. 눈물나게 감사했고 신기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뭔지 실감도 되었고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교사가 되는 걸 예전에 무척 반대하셨었어. 지원도 안 해줄 거라고 엄포를 놨는데 나는 꿋꿋하게 교사의 길을 걸었지. 그리고 후회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냈으니까. 너는 이제 20살이야. 그거 아니? 너는 이제 2번 다시는 네 평생에 19살로 돌아가지 못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야.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뒤로 가는 건 아니지.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한들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후회를 최소한으로 남기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가족들이 예뻐하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요. 꿋꿋하게 살아가기가 솔직히 자신 없고 겁도 나요. 세상이 앞으로 제가 외톨이인 걸 눈치채고서 저를 무시할 것만 같아요. 너를 무시하든 비웃든 그 누구도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휩쓸리지 마라. 너는 네 인생을 오롯이 살아가면 돼. 최선을 다해서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만 않게 살면 후회는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와, 그 순간에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
저의 인생이요. 친정 부모님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입학을 이뤄냈듯이 제가 하나둘 원하는 대로 발자취를 남겨가는 제 인생,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러리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는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저는 살면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한 어른을 만났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대학 생활을 멋지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괘씸해 하셨어요. 명문대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서 부모의 최종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대학 등록을 해버린 건 천하의 불효라고 욕을 하셨죠. 저에게 짐 싸서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패기 넘치게 짐가방 들고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었네요. 너무 서러워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막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구했어요. 제가 청소를 다 할 테니까 하숙비를 깎아달라는 간청을 다 하고 다녔는데 딱 한 곳에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노부부께서 운영하고 계신 곳이었고 저는 또 좋은 어른을 만난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를 괘씸해하면서 그렇게나 욕을 하시더니 몇 달이 지나자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남동생의 공부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번에 5등을 한 게 처참한 모양이었어요. 혹시 앞에서 5등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5등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전교 등수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친정 엄마가 우는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꼴찌를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집에서 난 것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는 내가 문제집 한 권 살 돈도 안 줬는데 알아서 공부하더니 대학까지 잘 갔잖아? 그렇다면 우리 집안 머리가 타고났다는 건데 우리 아들은 왜? 어째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야.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더 대꾸를 안 해드렸건만 남동생은 아예 저 사는 대로 주말에 보내셨습니다. 공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주말이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건만 남동생 때문에 2배로 힘들었어요. 남동생은 의욕도 공부머리도 없었습니다. 그건 여동생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3남매 중에서 저 혼자 다른 특성을 타고났다는 걸 이때 다시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켜보아도 동생들은 공부에 끈기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원통해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 주인분들의 지인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주인분들께서 잠시 외출을 하신 상태여서 제가 그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인상이 차분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자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계셨죠. 제가 그걸 받아들고 손님 맞이를 했어요. 커피를 타서 내왔고 앉으실 자리를 안내했죠. 그랬더니 그 손님께서 하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어째 이런 걸 다 하냐며 신기했습니다. 저보고 부침성이 좋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청소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하숙생들과 입장이 조금 다르고 그 때문에 하숙비를 아주 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를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괜찮으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숙집 주인 부부 2분과는 고향이 같기 때문에 옛날에 아셨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시골 동네가 고향이라고 하셨죠. 보수적이고 꽉 막히고 좁고 그런 동네를 떠나서 자유롭고 멋지게 사는 미래를 그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가에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럼 지금은 예전에 그리셨던 꿈대로 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렇게 되었네요. 내 고향 동네보다도 더 꽉 막히고 답답한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게 될 줄 예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다 내 옷보이자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학생은 부디 꿈을 널리 펼치면서 살아요. 이런 명문대를 다닐 정도라면 앞으로 뭘 해도 될 사람일 거예요. 이제는 여자들도 자신만만하게 사회에 나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예전하고는 다르죠. 학생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느낀 건데 학생의 눈빛이 참 올곧고 멋지네요. 태어나서 멋지다는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원래 칭찬을 안 받고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멋지다는 말은 정말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길게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고도 없이 이루어졌던 만남, 대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주인 부부께서는 하숙집에 당도하시자마자 그 손님을 보고 반가워하셨으며 약간 놀라워하시기도 했어요. 그 사이 또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그 손님을 향해 주인 부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괜히 궁금증이 생겨서 주인 부부께 여쭈어 보았어요. 그때 오셨던 그 아주머니 손님께서 여기 또 방문을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그랬다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마지막 인사차 굳이 걸음을 여기까지 하셨던 거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1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편히 느껴졌을까? 그러신 분이 내 엄마라든지 친척으로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었지. 나하고 잘 맞는 분이셨는데 앞으로 만날 일이 없다니까는 좀 아쉽네. 아쉬워하고 있는 저의 귀에 주인 부부께서 조용히 나누시는 대화 소리가 슬쩍 들려오길래 제가 잠깐 엿들었습니다. 그 손님께서 결혼을 잘못하셨던 통에 남편 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엄청 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돈 있는 집안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유복하게 잘 살 줄 알았건만 사는 모습이 늘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였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 형제는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배우자는 다르잖아요. 결혼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불행으로 빠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 같았기에 앞으로 무탈한 일상이 펼쳐지시기를 잠시 속으로 빌어드렸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설마 제 인생에서 다시 그분을 만날 줄이야 상상도 감히 못했었네요. 저는 죽기 살기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가며 성적까지 유지를 해낸 뒤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은사님들부터 찾아뵈었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담임선생님께서는 제가 봉투를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면서 틈틈이 모았던 금액이었어요.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조건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한사코 안 받으셨어요. 나중에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밥 한 끼나 사달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대가를 바라고 저를 위해준 것은 아니었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 인생을 배운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감동도 잠시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앞날이 막막해서 안 되겠으니까 식당이라도 차려야겠다고 친정 부모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식당 차리는데 보태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친정 엄마가 저에게 대학 잘 보낼 만큼 잘 키워준 값을 해내야 할 때라고도 하셨죠. 대학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학을 운운하시다니 어이가 없었으나 저를 낳고 키워주신 것은 맞으니까 집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모른 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간식 한 번 안 사먹고 모은 돈 500만 원을 마련해 내어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그거 엄청 약소한 금액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피눈물 나게 소중한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당시로 보면 지금보다 500만 원의 가치는 훨씬 컸거든요. 그 돈이 보태어져서 작은 식당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 쓸 돈 없으니까 틈틈이 와서 일하라고 친정 부모님은 그러셨죠. 근데 저는 일 다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딱 한마디 했었더니 친정엄마가 화를 내셨었죠. 동생들은 일머리 없어서 시켜도 소용없다고 그러니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이러면 어쩌냐는 거냐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설마 작은 식당 소일거리도 못 해내는 젊은 애들이 있을까 싶지만 제 동생들이 진짜로 그랬습니다. 참고로 남동생은 전문대를 가려다가 친정아버지가 우리 아들 전문대 못 보낸다고 그러셔서 재수를 했어요. 없는 형편의 재수라뇨. 등골이 휘는 짓이었죠. 재수 끝에 대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의 이름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곳이었죠. 남동생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미루더니 기어이 자퇴를 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예 갱생이 안 되는 듯 싶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식당에 와서 청소를 하던 제가 남동생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영어학원이나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네요. 그럼 한마디로 걔는 고졸인 거네요? 최종학력 고졸? 너 말 조심해. 너는 우리 아들 좋은 기운 다 빼앗아 가놓고 그래서 다 누려놓고 그렇게 비웃으면 마음이 편하니? 제가 무슨 좋은 기운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등바등 혼자 노력해온 거예요. 우리 아들 앞에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가로채 간 거야. 명문대 간판? 그거 원래 우리 아들 거였는데 네가 빼앗아 가놓고 어쩌면 미안한 게 하나도 없이 당당하니? 진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간만에 다시금 느꼈죠. 말이 안 통하다는 것을요. 전문대를 다니고 있던 여동생은 집에서 통학하는 게 답답하다면서 어느 날 미리 얹을도 없이 제 자취방으로 왔었어요.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로 얻은 아담하지만 소중한 제 보금자리였는데 여동생이 멋대로 들어누웠죠. 좁은 공간을 잘도 어질렀으면서 청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어리둥절해하면서 물었어요. 내가? 대체 내가 이걸 왜 치워? 언니가 있는데? 청소 전문은 원래 언니잖아. 눈 동그랗게 뜨고 하는 소리가 너무 얄미워서 머리에 꿀밤 세게 먹이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앞가림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이튿날 그걸 친정엄마께 다 일러바쳤더라고요. 장녀만 장녀답게 의젓해야지 동생들에게 왜 그렇게 매정하냐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 잔소리를 친정엄마는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넌덜머리가 나서 여동생을 내쫓았고 가게 일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결국 친정 식구들은 그 가게를 말아먹었습니다. 정리하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한숨이 쉬어졌었네요. 이때쯤 되니까 아는 언니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동갑인 여자 직장 동료 한 명도 만나는 남자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비웃었죠. 나는 저렇게 결혼을 못할 것 같아. 답답한 친정 식구들 딸려있는 나와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빼어난 미인도 아니고 하여간 나는 결혼은 욕심 안 부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구석에는 혹시 모르니까 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결혼 자금인 것 같다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괜히 깊게 생각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가고 싶다며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이 낡고 좁은 집 쓸모도 없고 지난 세월 집값이 콩알만큼도 안 올랐으니 들고 있어봤자 이득도 없고 재개발 소식은 들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 버리고 이제는 이사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죠. 집 살 돈이 어디 있냐면서 제가 일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로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를 또 흔들어 놓으셨죠. 저에게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면 노려볼만 하긴 했어요. 그래도 왠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길래 꼭 이사를 가셔야겠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렬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무정하고 무책임하냐면서 저를 원망하셨어요. 너는 그러면 네 부모가 오래오래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게 마음에 편하다는 거냐? 아이고 듣자 하니까 어디 누구네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차 뽑아주고 집 사주고 그런다던데? 제가 생각했었죠. 저도 부모가 성공했다면 차 받고 집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지금처럼 온갖 고생하면서 피곤하게 안 살아왔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그 오래된 집을 팔았어요. 집 팔아서 생긴 돈, 제가 대출받아서 생긴 돈, 이런 것들 합쳐서 적당한 전셋집을 구해드렸죠. 전에 살았던 곳보다 당연하지만 훨씬 아늑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마세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는 여기까지로 봐도 저는 다 갚았다고 봐요. 고작 이런 거 해주고 생색 한번 더럽게 잘 내네. 누가 보면 집을 아예 장만해준 줄 알겠다. 전세 금액의 대부분은 우리 집 처분한 돈이면서.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친정엄마가 저를 혼란하신 것에 저는 너무 속상해져서 집을 구해드리고 난 뒤였지만 연락을 오히려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 연락을 뚝 끊었더니 안달이 나셨는지 먼저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어찌되었든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 1순위로 찾게 되는 자식 이런 거라고 여기면서 제 나름의 가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차별받고 커왔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쉽사리 가시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완전히 친정 부모님을 끊어내지 못하고 때마다 나약해지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듯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기지개를 활짝 켤 모양이다. 취업하러 다닐 거라고 하던데 내가 정장 한번 맞춰줄 수 있을까? 백화점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때? 백화점 정장이라뇨. 엄마, 요즘은 면접 보는 용이라고 하면 정장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돼요. 야,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어른이 너에게 잘 안 해줄까 봐서?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하나만 잘났다고, 너 하나만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으로 굴고 그러면 못 써.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대체 뭐가 이기적이고 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는 기가 막힐 기운조차 없었네요. 이런 와중에 제 여동생, 웬 근본도 알 수 없는 양아치 같은 놈과 눈이 맞아서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 놈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여동생이 아예 혼인신고부터 저질러 버렸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저에게 결혼식 올려야 하니까 돈 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하면 어차피 축의금으로 다 갚는데 왜 못 도와주냐면서 엉엉 울더군요. 왜 그랬겠나요? 당연히 그만큼 축의금을 못 거둘 거 아니까 그랬죠. 신혼살림은 그놈이 원래 살던 월세방에서 같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있는 돈 뒤져서 300만 원을 여동생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꼴랑 이거 주는 거냐면서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받지나 말고 욕을 하든가 여동생이나 친정엄마나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을 비롯한 결혼자금을 들고 그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연락두절이 되었죠. 그놈의 가족이라고 알았던 사람들도 알고 보니 다 가짜였다면서 여동생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족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동생은 자꾸 취업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제 탓을 하고 계셨죠. 제가 취업운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과가 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첫째를 딸로 낳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그때 낳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하소연이나 하시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장만을 도와드렸던 그 전셋집에 모처럼 들렸던 저는 자리를 벅차고 나왔었죠. 얼마 후에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오래 살았던 옛날 그 집, 거기가 희한하게 집값이 좀 오른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곡소리를 내셨어요. 제가 만약에 전셋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그 집을 그때 안 팔았다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선언했던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안 보고 살자고요. 그게 최선의 방법임을 굳이 제가 외면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설마 특별한 인연이 있을 줄 말이죠. 정말 딱 한 명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우연히 안면을 트게 되었다가 얘기가 잘 통하길래 사귀게 되었고 몇 달 지났을 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바로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나는 네가 그간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히 짐작이 안 간다. 내가 너였으면 진작에 뒤집어 엎었을 거야. 자식 농사 너 하나 성공한 것 같은데 네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인정하기 싫으신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손가락이니까 나만 밥그릇 잘 챙기면서 사는 게 싫으시겠지. 지난 세월 결국은 내 노력을 알아주실 거라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어왔던 게 너무 바보 같아. 부질없다는 걸 몰랐어. 남편 앞에서는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었어요. 편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하고 싶었건만 친정 식구들이 결사 반대를 했던 겁니다. 상견례 자리 마련할 거라고 연락을 했더니 고작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친정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러더니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요. 저한테 섣불리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네요. 그리고 바로 그때 친정엄마가 이렇게 외치시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영영 걔한테 기생해서 살아야 하는데 결혼해서 탈출하게 둘 수야 없지. 지금은 걔가 잠시 삐쳐가지고 연락 안 하면서 산 거였고 보나마나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연락하면서 잘 지내게 되어 있어. 가족 위하는 우리 집안 장녀의 단물이며 핏물까지 앞으로도 계속 쪽쪽 빨아먹을 거야. 엄마, 지금 목소리 혹시 언니한테 다 들리는 거 아니야? 바로 옆에서 오빠가 언니랑 통화 중이잖아. 에이, 전화기계에다 입 대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들리겠어? 절대 안 들려. 여동생의 걱정에 대고 친정엄마는 호언장담을 하셨고 저는 눈이 돌아갔어요.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엄마한테 전해드려. 다 들렸다고. 잘 들었다고. 앞으로 나는 당신 딸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잘 드려라. 누나,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엄마가 반쯤 장난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어이없는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어서 전화를 끊었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래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에는 저만 나갔어요. 시댁 식구들과 저뿐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원래 남편에게 고모 되시는 분까지 그 자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제 친정 식구들이 전부 강제 불참하게 되는 바람에 시댁에서도 시부모님과 남편만 조촐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잠깐 의문을 품었었죠. 상견례 자리에 웬 고모?
특이하다 싶었건만 이 집안이 장난 아닌 곳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면서 시자 유세를 떠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만한 인상과 시어머니의 소심한 인상이 대비되어 보이면서 일목요연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기시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죠. 그건 시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살았던 하숙집에서 맞이했던 그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입을 틀어막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때 눈짓을 보내시면서 남몰래 검지를 입에 대셨어요. 비밀이라는 그 제스처, 저희의 인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알겠다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시어머니와 초면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막 두근거리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목소리나 말투, 표정 같은 게 전부 괄괄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 녀석이 나이 먹도록 결혼하겠다고 인사시키는 여자가 하나 없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었건만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듣게 됐네. 대학을 아주 좋은 곳으로 나오셨어. 집안 사정인지 지랄인지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온 그쪽 가족들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던데? 군계 일학이야 뭐야? 네? 네. 군계 일학은 저에게 맞지 않는 표현 같고 그저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장녀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마찰이 좀 생겼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득불 오늘 저 혼자 갑자기 자리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본세가 명문대 나온 여자 맞네. 단정하고 똑부러져.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건 별로 안 좋다고 봐. 안 좋다고요? 실례지만 왜 그렇게 보시는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야 한도 끝도 없지. 여자란 자고로 집안일 잘하고 자식 건강하게 낳아 키우고 늘 지아비를 공경하고 지아비의 가족 역시도 공경하고 겸손하고 나대는 법 없이 함부로 말대꾸하지 않고 그런 게 최고야. 그게 바로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최고의 신부감이지. 그런데 그런 여자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복날에 개 패듯이 한 번씩 손을 봐주면서 길들여야 돼. 요즘은 이런 수고로움이 필요해졌어. 세상에나 당초에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어서 잠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테이블 아래로 몰래 제 손을 잡아왔고 슬쩍 눈이 마주치자 저에게 입모양으로 무시해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날 뻔했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회사 일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 자기 형은 친탁을 했고 자기는 외탁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뵈니까 확실히 남편하고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란 분이 몹시 충격적이긴 했으나 남편이 변함없이 좋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다시 재회한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건 필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은 제 결혼을 앞두고 난리였죠. 결혼식에 설마 안 부를 거냐면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해댔습니다. 저한테 또 무정하고 냉정하다고 그러더군요. 지긋지긋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남편이 있었기에 저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제 친정 식구들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친정 식구들이 제가 아직 정리 전이었던 자취방으로 총 출동을 한 거예요. 당황한 저는 당장 돌아가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친정 식구들은 완강했습니다. 멋대로 이렇게 결혼할 거라면 식장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고 하더군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나에게만 잔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미 과거를 벗어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자취방으로 밀고 들어오려던 친정엄마를 떠밀었어요. 강하게 떠밀자 바닥에 나뒹구셨죠. 남동생이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시건방졌던 이 녀석을 제대로 교육해줄 때였어요. 하도 온갖 고생을 하며 만성피로에 시달려온 저라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꽤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남동생 같은 백수 따위가 덤빌 상대가 아니었죠. 개고생하면서 살아온 노동자 펀치 한번 맞아볼래? 너 오늘 죽었어. 네 재산 날을 네가 잘 찾아왔구나.
마치 권투 선수처럼 제 주먹이 깔끔하게 가격에 성공했습니다. 코를 얻어맞은 남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저는 그 다음에 공격, 또 그 다음에 공격을 가했지요. 남동생이 항복 선언도 하지 못한 채 친정엄마 옆에 쓰러져 나뒹굴었고 여동생이 경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저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면서 여동생의 싸대기를 세게 갈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해지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지난 허송세월이 안타까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거의 심장마비라도 오실 듯이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계셨습니다만 여동생까지 당하는 것을 보시고는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저를 단단히 혼내주실 기세로 옷소매를 걷어붙이셨죠. 그것에는 저도 약간 주춤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신다면 거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자리가 영 아닌 것 같지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 아기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부인 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하되 부족한 딸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사부인께서 저희 딸 자취방에 오신 걸 보면 사이가 가까운 것 같은데 사부인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딸 지금 불효를 넘어선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데 사부인께서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친정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어른들 간에 통하는 대화를 하실 것 같았고 저는 왠지 사과를 하는 결말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나도 시어머니께서는 예의 그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분위기를 살피던 중이었고 친정아버지가 답답하신지 먼저 다시 입을 떼셨어요. 저희 부족한 딸의 진면목을 아시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우선은 결혼식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딸이 자기 가족을 아무도 결혼식에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중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될 것도 없죠. 이미 식장에는 신부에게 양친이 없다고 말을 해놨는데요. 길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았다고 해요. 예?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딴 결혼식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부인께서도 생각을 달리 하시죠. 용납을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쩔 건가요? 결혼식장에 오셔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에 딸에게 외면당했다고 그렇게 떠들기라도 하실 참인가요? 저도 솔직히 잘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못난 구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희 며느리 아기를 지난 세월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기만 하신 이 잘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할 정도의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꼴값 떨지 마시고 집구석에 돌아가서 반성이나 하며 사세요. 며느리 아기, 이제 저희 식구입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몰래 손을 살짝 떨고 계셨고 긴장된 얼굴이셨지만 말씀을 차분하게 다 뱉으셨고 친정아버지에게 가하신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말문이 막히신 친정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입술만 깨물면서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저 사는 곳을 따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시어머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제가 한참 울었는데 시어머니도 어느새 울고 계셨어요. 결혼 전에 많은 대화를 또 나눴었네요. 시아버지께서 어째서 똑똑한 여자 싫다느니 하시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체 타고나신 기질이 똑똑하고 올바르신 분이라 그랬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자격지심을 부리셨던 거겠죠. 그런 남편을 만나서 강제로 기가 눌려 사신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의 존재 때문에 참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 미련하셨냐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답답하게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소박하게 잘 살아갔어요.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생각만 했지 사는 곳이 별로 안 가까우니까 그게 실행이 쉽지는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차를 낸 금요일에 혼자 시댁에 가보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선 제가 소스라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소주병 나발을 불고 계셨고 세게 얻어맞으신 게 분명한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엎어지신 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있는 년이 오자마자 지 시아비는 모른 척하고 시어미만 챙겨? 에라이 너도 내가 흠씬 두들겨 패줄까? 좀 맞아야 한동안 순종적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주 공병을 휘두르며 낄낄대시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없이 보복을 하고 말았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에게 두들겨 맞으신 시아버지께서 신음을 하시며 바닥에 엎어져 계셨죠.
큰일 났다 싶었지만 속은 왠지 후련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고맙다는 뜻으로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으니까요. 큰 소리만 뻥뻥 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직접적으로 당신이 당하시고 나니까 기세가 꺾이셨는지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행으로 시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라 진짜로 몸쓰는 것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정신적으로는 더더욱 강했고요. 우뚝 서 있는 저를 올려다보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입술을 떠시며 눈을 내리까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모시고 나갔습니다. 병원에 들렀고 진지하게 이혼을 권유드렸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선택지에 둬본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이제는 달라지실 생각인지 짙은 미소를 지으시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저는 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도 제발 빨리 두 분이 이혼하시길 바란 게 본심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간 당하고만 사셔서 마치 태산처럼 보였던 시아버지를 제가 단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에 잠기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웬 통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당하고 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것 때문일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시집온 집안이 형편만은 유복하였으니 내가 지난 세월 그 돈을 조금씩 아껴가며 모아왔는데 목소리만 컸지 속빈 강정인 네 시아비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만 여기면서 재산 관리를 할 줄 몰랐어. 그 덕에 나 혼자 정말 아무도 몰래 이 돈을 다 모아왔단다. 어머님,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센 걸까요? 여기 찍힌 게 억 단위가 맞아요? 천도 아니고 억이라고요? 1억이요? 똑똑한 네가 많이 당황하긴 한 모양이구나. 1억이 아니라 10억이야. 자식들에게 막연히 나눠줄까 싶었던 돈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나는 더 마음이 가. 큰아들 놈은 자기 아빠를 너무 닮았거든.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타났으니 고민 덜었구나. 그거 전부 너 해라.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꿈을 꾸나 싶었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라 생시가 맞았어요. 제가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제가 이혼을 도와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그 말씀을 따랐죠. 남편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한 집에 사는 건 끝내 거절을 하셔서 바로 근처에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남부러울 곳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고 그간의 마음고생하며 산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친정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제 동생들 전부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 딱지만 붙었고요. 남동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백수인 모양이고 여동생은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그 덕에 친정엄마가 늘 곡소리를 내시는 듯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고요. 그들이 혈연으로 봤을 때 제 가족은 맞는데 저는 제 곁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진짜 백이 제 가족이라고 느껴지네요.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없는 제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